중국 북경대에 다니던 그 여학생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죠? 라는 말을 남기고 홀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느 여행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한국 농가 체험. 그녀는 그렇게 제주의 작은 시골집에 머물게 됐죠.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밥상도 어색했지만 7일째 되던 날 그녀는 제주 할머니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저는 북경대학교 장학생이었습니다. 수석으로 입학해서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성적도 좋고 미래도 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고 책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진짜 즐거운 건 아니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좋아하던 음악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성적을 위해, 남들의 기대를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있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잠깐 쉬어보는 게 어떨까? 제주도에 아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며칠 지내보면 어떨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공부를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어요. 숨을 쉬기 힘들었죠.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뭔가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제주도라는 곳도 처음이었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떨렸습니다. 과연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람이 달랐어요. 북경의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과는 전혀 다른 촉촉하고 따뜻한 바람이 볼을 스쳤죠. 공항에서 나오니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볼 수 없던 맑은 하늘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제주 방언으로 말을 거셨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하는 말도 어디 감수과처럼 들렸죠. 저는 어머니가 써주신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 거기 아나라고 하셨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돌담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감귤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베이징의 높은 빌딩들과는 너무 달랐죠. 낮은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길도 좁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냄새가 달랐어요. 바다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들이 섞여 있었죠. 할머니 댁은 슬레이트 지붕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대문도 없이 마당이 훤히 보였어요.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구석에는 장독대가 있었죠. 집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지내야 하나 싶었어요. 누구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검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이 검게 탄 것이 오랫동안 밭일을 하신 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아, 중국서 온 애구나라고 하셨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온돌이 아니라 차가운 돌바닥이었죠. 방 한 칸을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니 이불 한 채와 작은 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감귤밭이 보였어요. 첫날 저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았는데 반찬들이 모두 낯설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김치는 너무 매웠습니다. 평소 먹던 중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술 뜨고 나서 그만 기침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걸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당신 것만 드시고 계셨죠.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되자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베이징의 시끄러운 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죠. 바람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뭔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마당을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 시간에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신 거예요. 한참 뒤에 일어나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멀리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밥 안 먹었나라고 물으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이 정말 없으셨어요. 밥상을 차려주시면서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죠. 저도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어를 하실 리도 없고 제 한국어는 너무 서툴렀거든요. 그렇게 조용한 식사가 이어졌어요. 오후에도 할머니는 다시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또 혼자 남았죠. 마당을 돌아다녀 봤어요. 장독대 옆에는 고추가 말려져 있었고 감나무에는 아직 작은 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해질 무렵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감자를 한 망태기 가지고 오셨어요. 마당에 앉아서 감자를 씻으시더라고요. 저는 멀찍이 서서 바라만 봤습니다. 도와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앉아라고 하셨어요. 제주 사투리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몇 번 말씀하시고 나서야 앉으라는 뜻인 걸 알았죠.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감자를 씻는 할머니의 손을 보니 정말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여기저기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흙이 끼어 있었어요. 평생 밭일만 하신 손이구나 싶었죠. 제 손과 비교하니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책만 만지던 제 손은 하얗고 부드러웠거든요. 니는 뭔 일 하나라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학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공부하는 애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말이 없으셨어요. 더 이상 질문도 없으셨고 제가 왜 여기 왔는지도 묻지 않으셨죠. 저녁 준비를 하실 때도 할머니는 혼자 다 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가만히 있어라고만 하셨어요. 부엌에서 뚝딱뚝딱 소리가 났고 곧 밥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도 났죠. 밥상을 받고 또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드시면서 가끔 저를 쳐다보셨어요.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저도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실 때 저는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이 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볼 수 없던 많은 별들이었죠.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날 밤은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빗소리였는데 점점 세져갔어요. 슬레이트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베이징에서는 이런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높은 층에 살아서 빗소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빗소리도 빗소리였지만 낯선 환경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라디오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죠. 궁금해서 이불을 벗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국악 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구슬픈 소리로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애절한 느낌의 멜로디였죠. 이런 밤에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마당 너머로 할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리도 없었죠. 더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맨발로 마당에 나서니 차가운 빗방울이 몸에 떨어졌죠. 하지만 그 노래소리가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 방 창문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방 한 구석에는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는 그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계셨죠. 목소리가 정말 구슬펐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제가 아는 아리랑과는 조금 달랐지만 분명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부분은 똑같았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세월의 이야기들이 그 노래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죠. 비를 맞으면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할머니의 노래가 슬퍼서인지 아니면 제 마음이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죠. 그냥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노래를 부르셨어요. 한 곡이 끝나면 또 다른 곡을 부르셨죠. 모두 구슬픈 민요들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제주 민요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사를 몰라도 그 애절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할머니도 외로우시구나. 혼자 사시면서 밤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지내시는구나. 낮에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셨지만 밤에는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계시는 거구나 싶었죠. 한참을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노래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할머니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할머니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방으로 돌아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불 속에 들어갔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주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젯밤 아리랑을 들은 후로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마당에 나가니 할머니가 막 나가시려는 참이었습니다. 호미와 작은 삽을 들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조금 놀라신 것 같았죠. 일찍 일어났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하고 불러봤어요. 할머니가 돌아보셨죠. 그런데 막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어도 서툴고 무엇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깨끗한 운동복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는 집에 있어라. 밭일은 힘들어하고 말씀하시곤 혼자 나가셨죠.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점심때까지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다시 말씀드려 보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점심때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배가 고팠지만 혼자 뭘 해먹을 수도 없었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밥 안 먹었나라고 물으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따라가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서 있는 걸 보시더니 뭐 하냐고 물으셨어요.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너는 못할 거야 라고 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해요. 집안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나라고 물으셨죠. 공부만 했어요. 책만 보고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기숙사에서는 식당에서만 먹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쌓여있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셨죠. 울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정말 따뜻했죠. 처음으로 할머니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배우면 되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웃으셨죠. 주름투성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건 아니야.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지.
그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죠. 할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밥부터 배워볼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쌀을 씻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살살 비비는 거야. 너무 세게 하면 쌀이 부서져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알려주셨어요. 물의 양도 알려주셨습니다. 손등까지 오면 돼. 쌀이 많으면 조금 더 넣고 간단한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처음 배우는 신기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먹던 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싶었죠. 밥이 끓는 동안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된장은 이만큼, 물은 저만큼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확한 계량이 아니라 감으로 하시는 거였지만 그게 더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든 밥상이었어요. 비록 제가 한 건 쌀 씻는 것뿐이었지만 뭔가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맛이 어떠냐고 물으셨죠. 정말 맛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저를 혼자 집에 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며 밭으로 데려가셨죠. 처음으로 제주도의 밭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감자밭이었어요. 초록색 잎사귀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자 캐는 거 도와줄 수 있겠나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호미 쓰는 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넣어서 살살 파는 거야. 감자 다칠라 하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셨죠.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하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감자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흙을 파도 뿌리만 나오고 감자는 안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여기 있잖아라고 하시며 손으로 가리켜 주셨어요. 정말 눈앞에 감자가 있었는데 못 본 거였죠. 1시간쯤 지나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감자가 어디쯤 있는지 감이 오더라고요. 하나씩 캐낼 때마다 신기했어요. 땅속에서 이렇게 감자가 자라고 있다는 게 새로웠죠.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잘하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손에 물집이 생겨도 계속했죠. 할머니도 억세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 할머니가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집에서 싸오신 주먹밥이었습니다.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밭 한가운데서 먹는 주먹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늘도 없어서 뜨거웠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네 속이 요상하지? 할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죠.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얼굴에 다 써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 계셨다니요. 며칠 동안 거의 말도 안 나눴는데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였어요. 맞아요. 저 정말 답답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배고파서 그런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배고프다니요. 밥은 잘 먹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몸이 배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배고픈 거지. 마음이 배고프다는 게 뭐예요?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진짜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배고픈 거야.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으니까 속이 빈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으니까요.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감자 하나를 들어 보이셨어요. 이 감자처럼 되어야지. 흙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란 거 말이야. 남이 물 줘서 자란 게 아니라 비 맞고 햇볕 받아서 스스로 자란 거지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연히 되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 오후에는 감자를 다 캐고 김치도 담갔습니다. 할머니가 배추 절이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소금은 이만큼 손으로 이렇게 버무리는 거야. 제 서툰 손길을 보시면서도 참을성 있게 알려주셨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다지고 젓갈 넣고 하나하나 다 처음이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정말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배추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저는 따라하느라 정신 없었죠. 저녁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고 손은 흙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도 오늘 수고했다고 하시며 웃어주셨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네 갈 때 가져갈 거 만드는 중이야 라고 하셨어요. 김치하고 된장, 그리고 말린 고구마를 준비해주고 계셨죠. 이거 다 어떻게 가져가요? 한 공기에 실을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할머니는 걱정 마라. 다 포장해 줄 테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아주셨어요. 공항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마당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셨죠. 조심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긴 뭘 고마워. 네가 도와줘서 내가 고맙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고마웠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택시가 왔습니다. 짐을 실으면서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작은 키에 구부정한 어깨, 검게 탄 얼굴이 눈에 선했죠. 일주일 전에는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차에 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셨죠. 차가 출발하자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더라고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항이요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는 고향 떠나는 거예요? 하고 다시 물으셨죠. 고향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제주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감귤밭도 지나고 바다도 보였어요. 일주일 전에는 낯설기만 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죠. 특히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감자밭이 보일 때는 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친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주 할머니는 정말 할머니 같았죠.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아쉬웠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야 하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음식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또 났죠. 이 맛을 베이징에서는 느낄 수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할머니와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편안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밭일하고 김치 담그고 밥 해먹던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특히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들이 기억났어요. 마음이 배고픈 거야, 스스로 자라야 해, 이런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베이징에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제주도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시겠구나 싶었죠. 지금쯤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실까, 아니면 밭에서 일하고 계실까 생각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공부하던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책을 펼쳤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를 꺼내서 먹어봤습니다. 제주에서 먹던 그 맛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죠.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그 집도 감자밭도 모든 게 그리웠어요. 그날 밤 할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전화번호를 몰랐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안부를 전할 수밖에 없었죠.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성적에만 매달리지 않게 됐죠.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며 지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주 사투리도 찾아서 공부했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죠. 어머니께 할머니 안부를 계속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잘 지내신대. 너 보고 싶어 하신다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께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로 쓰고 싶었어요. 비록 서툴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사전을 찾아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할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써내려갔어요. 특히 할머니가 해주신 마음이 배고픈 거야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고 썼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게 됐다고요. 공부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썼죠.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또 제주에 가고 싶어졌어요.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고 그 집에서 다시 지내고 싶었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방학 때 다시 가보렴이라고 하셨어요. 중국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렸어요. 부모님도 그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자라고 하셨죠.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선물은 중국차와 작은 비단 손수건이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골라주셨죠. 저도 제가 직접 고른 따뜻한 조끼를 추가했어요. 제주 겨울이 추울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다시 제주에 올 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처음 올 때처럼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설렜어요. 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똑같은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친숙했어요. 감귤밭도, 돌담도, 바다도 모두 반가웠죠. 집에 가까워질수록 더 설렜어요.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죠. 언제 왔나? 하시면서 달려오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어머, 한국말 늘었네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선물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걸 왜 가져왔냐고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특히 조끼를 입어보시더니 따뜻하네라고 하시며 좋아하셨죠. 편지도 드렸어요. 할머니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보셨습니다. 읽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잘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변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부터 다시 할머니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죠. 요리도 제대로 배우고 밭일도 더 잘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기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 같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겠더라고요.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끝까지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